5차례 9년간의 감옥 생활, 그리고 12년간의 수배 생활. 세상을 바꾸겠다는 장기표에게 지난 시간은 인고의 세월이었다. 하지만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1945년생 해방둥이 장기표의 도전은 무대를 옮겨 다시 시작된다. 세상을 바꾸려고 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내가 이 정치 활동을 하는 거는 세상을 바꾸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제야는 유신 독재와 신군부 독재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이어왔다. 정치 제도의 민주화를 이룬 87년 이후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합법적 정치 활동이 필요했다. 운동권이 이제는 합법 정당으로 나가자 이렇게만 됐다면 한국에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이 건설될 수 있습니다. 1990년 장기표는 대중적 진보 정당을 기치로 민중당 창당을 시작했지만 제야 운동권에서는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합법 정당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비합법적인 정당을 해야 되지. 우리나라 같이 국가보안법도 있고 진보 정당을 한다 하면 탄압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합법 공간에서 진보 정당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래가지고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 그게 이제 주로 비판적 지지한 사람들, 김대중 대통령을 추종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운동에 기반한 사람들, 박노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비합법 전위정당, 노동자 계급의 비합법 전위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민중당 창당을 반대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게 반대해가지고 민중당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민중당이 운동권의 반쪽짜리가 된 거지. 우여곡절 끝에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1990년 11월 10일 코엑스 대강당에서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중당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1992년 3월에 치러진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 민중당은 지역구 53명, 전국구 4명 등 총 57명의 후보가 입후보했지만 전원 낙선. 장기표도 동작 갑구에서 출마해 약 2만여 표, 득표율 21% 정도를 획득했지만 낙선.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만 없었으면 당선될 수 있었다. 지역구 53명의 평균 득표율은 6.25%였지만 전국 평균은 1.6%에 불과했다. 결국 정당 유지에 필요한 2%를 득표하거나 국회의원 당선자를 내지 못함으로써 민중당은 해산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지금처럼 정당 투표가 있었다면 2% 이상 득표해서 정당이 유지될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후보에게만 투표하고 정당 투표는 없었다. 장기표는 민중당의 실패가 이 땅에 진보 정당다운 진보 정당이 건설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우리 정치사의 일대 사건이었다고 말한다. 만약 운동권이 만약에 정치 세력을 그때도 이미 삼김에 대한 실망이 엄청나게 컸고 또 양당, 야당에 대한 불만도 많았거든. 그래서 우리 운동권이 민중당하고 정당 됐더라면 성공한 거지. 맞습니다. 이건 역사적 과오입니다. 그랬어요. 이 시기상조론 주장한 사람들, 노동자 계급의 전위정당 주장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심판받아야 됩니다. 민중당의 실패는 민중당의 실패를 넘어 한국 진보 세력의 실패, 그리고 제야 민주 세력의 실패였다. 장기표는 자책했다. 가장 큰 책임은 자신과 민중당을 했던 사람들에게 있다고 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진보 정당으로서의 역사적 임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고락을 같이 했던 동지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기성정당으로 합류했다. 하지만 장기표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내 이 꿈을 이루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내가 상당히 나의 독자적인 이념도 정립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내 힘들고 그러니까 돈 없다고 기존 정당은 그런 걸 추구하는 정당이 아닌데 그런데 가버리면 안 되지. 이즈음 민중당 창당 작업이 한창이던 시기, 장기표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틈틈이 쓴 글들을 정리해 8권의 책을 출판한다. 사랑의 정치를 위한 나의 구상이다. 그건 내가 그때 당시에 쓴 책이 아니고 그 이전에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그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아 보니까 원고지 분량으로 약 14,000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쫙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8권으로 묶어낸 거예요. 그래서 책이 나온 거예요. 이 책들은 머리와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장기표가 온몸으로 쓴 투쟁 그 자체였다. 저는 선구자적인 그런 또 예지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지력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운동권의 3대 컴플렉스 80년대 그런 주장을 하셨다는 게 저는 그건 보통 한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들어와서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벌써 80년대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6공화국 들어서면서 노태우 정권 때 그 진보 정당 운동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표 진보 철학의 선구적인 예지가 빛난 역사이면서 한국 운동권을 지배해온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주체 사상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표의 독창적인 운동론이다. 현장 투쟁과 수감, 이러한 격렬한 투쟁 속에서도 새로운 사상과 철학에 고심하던 장기표는 갇힌 세상에서 신문명에 눈을 뜨게 된다. 정보사회에서 인간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오던 차에 엘빈 토플러의 권력이동이란 책을 만나게 되고, 정보화 사회야말로 인간의 해방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인간 해방을 추구하던 장기표의 철학이 정보화 사회에서 그 길을 찾게 된 것이다. 정보화 사회야말로 인간 해방의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정보화 사회는 사무 자동화, 공장 자동화로 말미암아서 생산력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고, 또 정보통신 수단의 혁명적 발달로 말미암아서 지식과 정보가 보편화되는 거예요. 대중화되는 거예요. 정보화 사회야말로 장기표가 꿈꾸던 인간 해방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경제활동, 즉 노동이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 곧 해방된 노동이 되어야 해방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장기표 행복론의 근간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것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내가 발견한 겁니다. 이 발견은 위대한 발견입니다. 위대한. 그래서 내 정리를 하면 인간이 행복하려고 하면 의식주, 의료, 교육 등 기본 생활이 보장되고 그 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보람과 기쁨을 누릴 때 행복한 거예요. 이게 내 행복론이지. 이러한 인간 해방과 자아실현에 대한 장기표의 노력은 지구촌 시대 민족 발전 전략이라는 책으로 결실을 보게 돼 여러 지식인들의 찬사를 받았다. 정보화 사회에서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밝힌 장기표의 신진보 이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상주의 내지 실현 불가능이라는 딱지를 붙인 사람들이 많았고, 장기표 또한 이를 알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가 없어, 이런 이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식의 접근을
지금까지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런 접근 방법을 한번 이거 굉장히 이제 신선하고 뭔가 이 독창적이고 그다음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장주의를 채택하되 민주적 통제를 하는 민주시장주의가 장기표가 주장한 인간 해방의 이념이다. 내가 생각할 때는 민주시장주의가 돼야 돼. 민주적 통제를 받는 시장주의가 돼야 돼. 왜 그러냐? 독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또 특히 복지. 시장 경제는 뭐 돈 다 버는데 내가 버는데 왜 내 먹고 사는데 왜 말이 많아? 그러면 사회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복지, 독점은 금지해야 되고 복지를 위한 거, 환경, 안전 이런 데는 민주적 통제가 가해져야 돼. 그게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하는데 민주적 통제가 가해져야 되는 거니까 민주시장주의. 인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아실현이 구현되는 시장 경제를 인정하되 시장 경제에서 오는 부작용을 극복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리고 자본과 노동력이 생산의 원천이자 부를 창출하던 과거와는 달리 정보화 사회는 지식과 정보, 기술이 생산의 원천이라 더욱 그렇다. 그러면 장기표가 주장하는 민주시장주의는 유럽의 삼인주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본주의 체제에다가 국민복지,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 거예요. 이게 사회민주주의예요. 나는 근데 뭐냐? 그 여기 부족한 점이 뭐냐면 자아실현이 빠졌고, 자본주의니까 자아실현이 빠져버리고 이제 자아실현은 다른 말로 하면 노동해방, 인간해방이거든. 그래서 지금 유럽 나라들 있잖아요. 저 나라들이요 복지국가는 돼 있지만 자아실현, 노동해방이 없는 거야. 사회 민주주의 체제의 서유럽 국가들을 복지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서유럽 국가들의 국민이 행복한 것은 아닐 것이다. 자아실현, 곧 인간 해방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장기표가 주장하는 민주시장주의에서의 복지는 무엇인가? 내가 말하는 복지는 기본 생활, 즉 의식주. 요즘은 사실은요 주식어라 그래도 주식어. 사는 집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먹는 게 중요하고 옷은 뭐 남아도니까 주식의 어부. 그다음에 의료, 교육. 이 기본 생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게 보장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게 내가 주장하는 복지의 수준이에요. 장기표는 자아실현이 빠진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이념으로 민주시장주의를 주창하면서 민주시장주의에 입각한 신문명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신문명 정책연구원을 설립한다. 오늘의 세계적 대변화를 새로운 문명시대, 곧 정보 문명시대의 도래로 보고 정보 문명시대에 모든 국민에게 자유와 평화 그리고 복지가 보장된 가운데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할 이념과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가 바로 신문명 정책연구원이다. 신문명은 늘 한 발 앞서 시대를 통찰한 장기표의 정치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있다. 민중당 실패 후 새로운 진보 정당을 모색하고 있던 2000년 3월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한나라당 탈당파와 새천년 민주당 탈당파 그리고 거물급 정치인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민국당을 창당하게 된다. 정치권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는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당시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신당 창당을 바라는 대중적 욕구도 강했다. 이게 유명한 사람 다 모인 거야. 예를 들자면 뭐 조순, 이수성, 또 뭐 김상현, 신상우, 이기택, 김은남. 그러니까 양상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다 모았네. 다 모았지.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인기가 한 24%까지 올라갔어. 왜냐면
그 쫓아낸 게 이회창 씨가 자기한테 버거운 사람들을 다 쫓아낸 거거든. 그러니까 평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또 김상현 씨도 DJ가 자기가 버거워서 김상현 씨가 그 공천을 못 받아서 되겠나요? 자기가 버겁고 옛날에 YS 따라갔다가 그 보복으로 잘라낸 거 아니야. 그 이분들의 이미지가 나쁘지 않지. 그 가치 없지. 구정치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물급 정치인이 너무 많은 데다 각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구심점마저 없는 상태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릴 시간조차 없었다. 그러니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지역구 한석, 전국구 한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말았으며 전국구 3번으로 나선 장기표는 다시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 합법적인 틀에서 판가리를 하고 싶었던 장기표의 꿈은 좌절됐고 비난도 거세졌다.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뭐 민국당이라든지 옛날에 뭐 이런 거는 오죽했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겠나 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상당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정치의 속성은 유권자들에게 전략적인 선택을 강요하곤 한다. 장기표에게는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임에 틀림없었다. 국민의힘 찍는 사람들이요. 국민의힘이 좋다고 해서 찍는 사람 있나요? 민주당 찍는 사람이 민주당이 좋다고 해서 찍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내 말은 안 좋은 데도 저거 떨어뜨리기 위해서 찍지 말고 좋은 데로 찍으라 이거예요. 민국당의 실패는 내부의 문제도 있었지만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 체제가 가져온 한국 정치의 폐단임과 동시에 이는 제3당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치인 힘이 있어야 내가 나의 정치인 뜻을 구현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게 또 이게 상식은 그래요. 응?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저 당에 가는 거지. 근데 안 됐지. 장기표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다. 자신이 평생 바라던 자아실현의 세상을 바꾸기 위해 또 다른 기회를 갖는다. 2002년 8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다. 그것도 서울의 한복판 영등포. 당시 DJ 정부 지지도가 바닥을 쳤고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의 인기도 급락했다. 주위에서는 장기표에게 한나라당 후보가 되기를 권유했지만 장기표의 대의는 달랐다. 무조건하고 한나라당 후보가 된다 되는 거야. 나는 한나라당에 갈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왜 민주당에 갔냐? 민주당에 가서 보궐선거에서 나가면요 인기가 굉장히 오릅니다. 지역구 총선거에서 나가서는 어디서 당선돼도 별로 유명해지지가 않아. 근데 보궐선거는 몇 명 뽑는 거 아니야. 언론에 막 계속 장식하거든. 굉장히 유명해지는 거야. 특히 영등포는 서울 중심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나가서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교체론이 급부상하던 시기. 특히 동교동계는 거의 대부분이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던 중이었다. 당연히 노무현 참모들은 장기표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민주당으로 가기로 했다 하니까 선배님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말 함께 잘합시다. 아주 그런 거야.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 딱 되니까 노무현이가 장기표시 입당을 반대하는 거야. 왜 반대했느냐? 그게 이제 그 안에서 참모들 있지 않겠어. 참모들 볼 때 장기표시 영등포 올라가서 당선되면 후보 장로는 뺏긴다. 그런 말 안 나오겠나요? 끝까지 반대했어. 김대중 정권의 지지율 추락과 노무현의 극심한 견제 속에 장기표는 또 한 번의 고배를 마셨다. 마상공고 수학천재는 정말 정치판의 수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일까? 보통 사람 같으면 엄두도 못 낼 그 길. 신념과 목표는 장기표의 DNA 그 자체였다.
문명의 발전과 역사는 언제나 유능한 정치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장기표는 수십 년간의 민주화 운동에서 체득한 자신만의 철학과 정책으로 대의를 지켜왔고 이제는 국민 속에서 그 뜻을 온전히 펼치고자 한다. 다시 승부수를 띄웠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해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4.15 총선에 우리 김해시 을구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장기표입니다. 2020년 4월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로 김해을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장기표. 세간에는 장기표의 보수정당 행에 대한 비난도 많았지만 장기표로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민주화 세력을 자임하는 586 주사파 정권은 오만과 독선으로 기득권 세력이 됐고 국민 눈높이에는 더 이상 맞지 않았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이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운동권의 실체가 좀 드러나고 이래서 좀 나아졌는데 그 전까지는 또 도대체 운동권이면 또 저쪽으로 한묶음이 되고 또 뭐 이쪽으로 뭐 철새 정치인 뭐 이런데 그런 거가 이제 힘들죠. 본인은 이제 자기가 잘 알고 그 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거예요. 내가 민주당에 갔는데 그냥 민주당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 간다면 내가 그거 안 가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간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분은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되니까 야권이 통합돼야 된다. 야권 통합 뜻이 이 말도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러려면 시민운동 세력, 제야 세력도 결합돼야 된다. 그래서 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내가 그게 되면 한나라당은 국민의힘을 굉장히 변화시키고 또 내 정치적인 뜻을 구현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내가 가질 수 있다. 아무리 김해가 고향이라 해도 김해는 만만치 않았다. 25일간의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다 노무현 지지 세력이 대세를 이루는 지역이었고 24만 명의 유권자 중에 장유 지역 16만 명의 평균 연령은 34세. 젊은 그들은 장기표를 몰랐다. 제 아버지 장기표는 그리고 제 어머니 조무하는 정의와 원칙을 지키는 떳떳함을 자존감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제 아버지 장기표에게는 가족들도 말리지 못하는 신념이 있으신데요.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보수적인 안보와 진보적인 복지 체제를 갖춘 그런 모범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딸 보원이의 눈물겨운 지지 유세와 40%에 달하는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여느 때보다 아쉬움이 컸다. 제2야 인사 장기표의 도전과 국회 입성 여부는 큰 관심을 모았고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장기표의 낙선을 아쉬워했다는 후문이 돌았다. 1992년 민중당 후보로 서울 동작 갑에 출마한 이후 2020년 김해 선거까지 7전 전패. 7전 7패의 창당 전문가 장기표에게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소리일 것임이 틀림없다. 뭐 기분이 좋을 기는 없지. 좋은 경력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내심으로는 저 사람들은 사태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지. 내 속으로는 저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른다. 오히려 이것이요 훨씬 더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딴 사람들은요 깃발도 한번 못 들었어. 안 그래요? 그 제야 명망가 중에 또 중에 깃발 들은 사람 있나요? 나만이 깃발을 들은 거예요. 장기표는 또한 DJ 시절부터 YS를 거쳐 MB 정부까지 여러 차례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단호히 거부했다.
그의 정치적 꿈과 역사 의식이 그를 붙잡았다. 저는 김대중 씨를 싫어해서 그게 안 간 게 전혀 아니에요. 나는 김대중 씨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나는 내 꿈, 말하자면 모든 국민이 자아 실현의 이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들어간 겁니다.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도 여러 차례 입당 제의를 받곤 했다. 어떠한 경우에는 당선이 100% 보장되는 전국구 국회의원 최상위 자리까지 보장한다고 했다. 하지만 장기표는 한나라당에도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당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굉장히 고생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제발 좀 형 좀 혼자서 그런 고생하지 말고 한나라당 와서 하면 우리가 같이 함께 뜻을 이루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간곡하게 요청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거기 가면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김문수가 문제가 아니고 기존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다가 보면 내 이런 독특한 주장을 자꾸 하면 내가 왕따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또 그래서 실패도 많이 했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양반을 좀 지지하죠. 왜냐하면 그 판단을 굉장히 제가 존중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런 것도 뭐 그쪽으로 좋지만 본인이 또 뭐 아니라고 그러고 나도 굳이 그렇게 되는 거는 뭐 썩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제가 편했을 거예요. 제가 뭐 돈을 벌어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뭐 그런 거 왜 안 가냐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동의를 해줬으니까. 장기표는 구색 맞추기용 개그로 합류하기를 사절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 제야, 영원한 제야로 남음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증명했다. 오래전 조영래가 한 신문기고에서 세상이 다 취해 있어도 홀로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지나친 순수함이 장기표의 병이요 죄이다 라는 일성을 남겼다. 조영래의 통찰은 4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딱 들어맞는 인간 장기표에 대한 한 줄 요약이다. 굴곡진 현대사를 온몸으로 감당해온 1945년생 해방둥이 장기표.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과 신념으로 뛰어든 그의 민주화 대장정은 한국 현대사를 그대로 관통하고 있다. 지질이 대통령 복도 없던 대한민국. 그래서 더욱 불행했던 대한민국. 망명, 암살, 자살, 탄핵과 구속, 그리고 가족의 비리까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장기표의 거리 투쟁은 이런 현대사와 그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 나는 근본적으로는 이 시대 정신, 나는 역사의식에 기초해서 오늘의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상, 이념, 정책을 갖춘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참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방법은 뭐다, 이건 없어요. 그러나 설사 이거는 없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원체 지금 사회적으로도 도덕이 붕괴됐어요. 그런데 정치권은 더 도덕이 붕괴됐어요. 특히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개판을 만들었어요. 윤리와 도덕에서. 그런 점에서 차기 정권 담당자는 바로 도덕성이 아마 가장 국민들에게도 어필하리라고 봅니다. 정치 문화재 장기표. 그는 스스로를 정치 문화재라고 말한다. 한평생 민주화 운동과 진보 정치 활동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인간 해방의 세상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이념과 전략을 가졌다는 점에서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평생 일관되게 살아오고 또 그 우월성이 있잖아요. 일관되게 살아온 것도 좀 우월성이 있지만 이것보다는 말하자면 모든 국민이 인간 자아 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이념과 정책을 내가 정립해왔고 이 정도면 정치 문화재라 할 만하죠. 고위를 넘긴 나이. 아직도 현장에서 고고하게 자신의 길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장기표. 지금까지 정치 문화재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다짐일 것이다. 민주화 투쟁의 신화요, 전설이었던 혁명가 장기표. 장기표에게는 아직 못다 이룬 꿈이 있다.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화, 복지가 보장된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아 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꿈. 장기표는 오늘도 그 길에 서 있다. 그런데 나의 이러한 꿈은 나만의 꿈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이루고자 하는 꿈이기 때문에 나는 이 꿈을 이루지 아니하고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안 죽으려 그러면 늙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내 꿈을 이루기 전에는 늙지도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